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생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열심히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요.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부동산 개론은 내일 또 수업 있죠? 여러분 내일 공법 선생님 그래서 수업 이제 열심히 들으시고 부동산 개론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기본 일수랑 그러는데요. 이제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부동산에 결혼할 건데 지금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 시간? 12월 들어와서 5번째 시간입니다. 번째. 가장 먼저 총론했고 그 다음에 경제론. 경제론에서 뭐 했는가 기억난가요? 경제론에서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균형의 변동이 어떻고 탄력성이 어떻고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면 돼요. 그 타이틀만 기억나도 돼. 그 타이틀도 기억도 안 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경제론 끝나고 나서 시장론이라는 걸 배워요. 시장론. 지난주에 시장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 다음에 무슨 효율적 시장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택시장에서 주거분리, 그 다음에 주택 여가의 현상,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지대이론 배웠습니다. 지대이론에서 다른 나라 사람 3사람 배웠습니다. 누구 배웠었냐면 첫 번째가 누가 나왔어요? 리카도.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튀넨의 입지교차지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쏙쏙들이 깊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거 다 알 필요 없고 그럼 리카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비옥도 이러면 돼요. 리카도 비옥도. 거기서 좀 하나만 더 앞서간다면 그럼 비옥도 있는데 한계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는 게 리카도의 주장이야. 리카도의 주장. 그러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으면 리카도의 주장이 가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가 마르크스, 칼막스는 비옥도하고 상관없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한계지, 최열등지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튀넨 나왔습니다. 튀넨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수송비.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에서 입지가 장소, 위치, 토지가 있는 장소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도심에 가깝게 있는 토지는 수송비가 전략될 것이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수송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 이게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의 골자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튀넨은 생산비를 중요시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야. 튀넨은 수송비를 중요시하여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그게 이제 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은 여기다고. 기본만 해도 60점 아니라 80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할 필요 없다는 거. 이거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공부했어요. 도시 공간 구조에서는 3가지 있습니다. 제가 도시 공간 구조를 여러분 기억할 때 동선다 이렇게 했어요. 동이 뭡니까? 동시몬이론. 선행이론.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 동시몬이론과 선행이론은 단핵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는 소도시. 근데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우리 서울처럼 대도시. 다핵심이론은 핵이 여러 개 있다. 그럼 왜 핵이 발생하는가? 그 핵이 발생하는 이유 4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엄청 잘 나온다. 자, 첫 번째.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첫 번째는 유사업종끼리, 동종업종끼리는 같이 몰려든다. 집중지향성, 이걸 양립성. 양립성은 같이 선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이종업종끼리는, 다른 업종끼리는 분산지향성, 비양립성, 이 2개가 잘 나오고 나머지 2개는 특정 위치, 특정 장소의 필요성, 특정 시설의 필요성,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요 4가지.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러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80%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동시몬이론 그러면 버제스, 최초의 도시공간구조 이론, 단핵도시, 소도시, 도시 선택적 관점, 친입경쟁 전이. 그 다음에 저하고 외웠잖아요.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개론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한다. 이렇게. 예각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무엇이? 모든 것이. 이러면 된다고. 그럼 질병, 접근성, 인구 밀도, 범죄, 지대, 지가 이런 것들이 예각으로 갈수록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끝난 거야. 그동안 버즈에서의 동시원율이 시험에 나왔던 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다음에는 선형이로 나오면 선자가 부채 선자. 도시 공간 구조가 도로망을 따라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돈이 많으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 가깝게 위치하더라. 그걸로 끝이라 그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어서 오늘은 시작론 2야. 그러니까 시작론 2지만 시작론에서 딱 한 꼭지 남은 거야. 그거 잠깐 보고 그다음에 바로 정책론 가볼 겁니다. 이렇게요. 시작론에서 딱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냐면 입지론이라는 게 남았어요. 입지론. 그래서 이제 입지론 볼 건데요. 자, 지난주에서 이 시작론은 배웠던 게 지난주에 이거 배웠잖아요. 기능, 특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효율적 시장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요. 그게 뭔 말인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왜 그렇게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효율적 시장에서 포인트 뭐였습니까? 초과 이윤. 약성에서, 중강성에서, 강성에서 어느 경우에 초과 이윤이 있습니까? 강성은 절대로 초과 이윤이 없다. 약성에서는 약성이 없는 거. 약성은 과거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다. 그럼 약성이 없는 게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 요거 하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중강성에서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는 얻을 수 있다. 그거요. 주택시장 됐고 현재 지대이론, 도시공간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요거 아는 거예요. 오늘. 요거. 입지론. 입지론은 상업입지, 공업입지, 주거입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기본서를 보면 주거입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농업입지도 있어요. 그럼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상업입지를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업입지도 나왔지만 공업입지는 한 5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상업입지는 매년 나오고. 이렇게. 주거입지 있거든. 주거입지. 그러니까 주거입지는 뭔데요? 그럼 주거입지는 주택은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그런 거야. 주택은 지하철역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입지는 우리 책에 나왔는데 기본서에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지 않는 거라고. 그 다음에 농업입지도 있지. 농업입지는 농사는 어디다 지으면 좋은데요? 그거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상업입지는 책에 보면 서비스 입지 이론 그렇게 나오는데 상업입지는 이런 겁니다. 상점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좋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입지는 공장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제 비중은 상업입지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상업입지는 무수히 많은데 근데 우리 시험은 약 몇 가지로 딱 한정돼요. 한 4가지 정도? 요거 4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공업입지는 사람 두 사람인데 출제 비중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공업입지 나올 확률이 매우 희박이에요. 올해 나왔으니까 4년에 5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요. 그럼 상업입지 한번 가볼게요. 자, 상업입지는 강의 노트는 32쪽 펴고 기본서는 지금 펼 필요 없어요. 강의 노트는 32쪽에 입지로 나오는데 이제 먼저 상업입지론이 나옵니다. 상업입지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와요. 네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 나오고 그 밑에 가운데쯤에 32페이지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이 나오고 33쪽 가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고 34쪽으로 넘겼더니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이 나오고 자, 그 밑으로 가면 넬슨의 소매 입지론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혹시 요거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 아니, 안 가져오셨어요?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밖에 가서 요거 하나 가져오시면 돼. 지금 나가서 요거 하나 사오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할 때 좀 편리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출제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출제 패턴은 이게 무엇을 잘 내냐면, 우리 시험은 요 네일리. 그러니까 32쪽에 있는 네일리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3쪽이 허프. 지금 제가 4사람 말이겠거든요. 네일리, 캔버스, 허프. 34쪽에 가면 크리스탈러. 물론 그 밑에 넬슨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4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4사람 중에서 2사람을 잘 내. 누구하고 누구? 허프하고, 그 다음에 네일리하고 허프. 32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사람하고 33쪽에 상단에 있는 사람하고 요 2사람을 잘 낸다고.
그럼 두 사람을 시험을 내는데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요 네일리가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물론 이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일리가 상업입지 이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야. 두 번째로 1번 타자가 허프야. 33쪽이 허프가 1번 타자고, 그러면 네일리가 여기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고 계산 문제로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그럼 이론은 딱 두 가지 말면 돼. 두 가지만 하면 되고, 요 계산 문제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 4월 과정에서 이제 계산 문제 하면, 근데 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 계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그러니까 눈빛이 벌써 안 좋아졌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7, 8월 달 되면 그런다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옆에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들리는 거잖아요. 언니 나는 네일리는 할 줄 안다? 이렇게 한다고. 네일리는 할 줄 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분도 네일리는 할 수 있다고 그래. 이거는 뭐 기계적이거든. 그래서 요 네일리의 계산 문제 있는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만. 이론적으로는 요 두 가지만. 두 지문. 두 개의 지문만 알고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허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네일리가 2번 타자고 요 상업입지론에서 허프가 1번 타자예요. 허프가. 그럼 허프도 두 가지 말고 가면 돼요. 허프도 이론하고 계산 문제인데, 근데 네일리하고 허프의 계산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허프가 딱 하나 더 있어. 다 똑같아. 나중에 알다 보면. 근데 이제 허프는 이론적으로 두 개 아니라 세 개. 여기 세 개. 그러니까 네일리는 지문 두 개 알면 되고 계산 문제도 두 개를 물어봐요. 허프는 지문 세 개, 계산 문제도 세 개 이렇게. 그러니까 허프가 3, 3이고 네일리는 두 개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알다 보면 그렇게 되구나 하게 된다고. 그것 말고 가면 다 맞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탈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좀 좋아요. 왜?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크리스탈라는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좀 기분이 좋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기노트 32쪽 가면 네일리가 나오고 그 하단부로 가면 가운데 캔버스에 분기점 설정식이 나오죠. 여기에 잘 안 나오다가 올해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요게. 그러니까 캔버스에 분기점 설정식 보면 그 뭐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그 계산 문제가 올해 나온 거야. 올해 한 10몇 년 만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것을 계산 문제 냈는데, 이렇게 내면 돼요. 상업입지론에서는 몇 사람들의 이론을 배우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계산 문제를 풀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공업입지는 안 해요. 공업입지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 확률은 좀 떨어지니까. 그럼 상업입지론에서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소매 인력 법칙이 뭔 말인가? 법칙은 늘 그렇게 되는 거야. 꼭 그렇게 되는 게 수요 법칙 그랬잖아요. 수요 법칙.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럼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이 인력이 뭐냐면 끌어들이는 힘이야. 끌어들이는 힘.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은 인력이라고 한다고. 그럼 네일리는 뭘 연구했냐면 이걸 연구한 거야. 네일리가. 자, 여기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그 다음에 여기가 천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서울이라는 시하고 천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서울이라는 시가 주변 지역 소비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는가, 그걸 인력이라고 그래. 인력. 그 인력에는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시가 주변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는가, 끌어들인다 인력. 그 인력에는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이걸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일리가 주장하는 거야. 네일리가 어떤 도시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시가 있고 천안이라는 시가 있는데, 서울이 주변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에는 법칙이 있단다. 이렇게 한 거야. 네일리가. 근데 네일리가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네일리가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저 소매 인력 법칙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시가 엄청 규모가 크죠. 그럼 규모가 큰 도시가 상권의 힘이 클까 작을까? 크겠죠. 그러면 주변 지역의 소비자를 빨아들이는 힘이 커진다고. 의미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이 상권의 힘이 크니까 주변 지역을 빨아들이는 힘이 크다고. 이제 그러면 네일리는 이 소매인력 법칙, 주변을 빨아들이는 힘의 법칙이 있는데 이 인력을 흡입력이라고 그래. 흡입력, 빨아들이는 힘. 이 흡입력에는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그게 소매 인력 법칙이야.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이 소매 인력 법칙에서 이 흡입력은, 어떤 도시 흡입력은, 서울시의 흡입력은, 천안시의 흡입력은 법칙이 있는데, 근데 그 도시의 크기, 도시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은 클까 작을까? 커지겠죠. 그래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서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거기 경상남도 남해, 그러면 경상도 남해면 서울에서 400km거든. 그다음에 전라남도 해남, 이상하게 남해하고 해남은 또 반대네, 글씨가. 전라남도 해남군도 거의 400km야. 400km? 그러면 아무리 서울이 큰다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소비자가 멀리 있으면 빨아들이는 힘은 약해진다고. 그래서 이 흡입력은 그 도시까지 거리, 소비자까지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럼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서울시의 흡입력은, 천안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만다 반비례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고. 제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이론적으로 지문 2개 알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지문,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문. 그럼 여기 있네요. 도시의 흡입력은, 서울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만다 반비례한다. 그럼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요 반비례하고 비례하고 반비례를 바꿔준다고. 여기다가 반자를 붙이고 이걸 반자를 빼버리면,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의미하셨죠? 여기에 가장 시험이 잘 나와. 제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이론적으로 지문 2개 알고 되고 계산 문제도 2개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여기서 출발이야.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여기가 출발점이야. 계산 문제를 풀든 이론적으로 풀든 이 흡입력, 이 수식, 이 수식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 키포인트.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키포인트. 키포인트는 영어 우리말로 하면 열쇠가 되는 말인가요? 키포인트가? 그치? 됐습니다.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가장 중요한 말.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 그럼 지문 2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지문 볼까요? 상권의 경계를 볼 건데, 우리 서울하고 천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천안이 만약에 20km라고 한번 해봐요. 거리가 20km라. 그러면 서울의 크기와 천안의 크기가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서울하고 천안이 20km면 가운데가 10km 지점인가요? 중간 지점이 10km 지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서울의 크기와 천안의 크기가 똑같다면,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느 지점이 될까요? 중간 지점이 되죠. 중간 지점. 서울에 상권이 있을 것이고 천안에 상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상권은 서울시가 크면 클수록 상권이 커지는 거고, 천안시의 상권도 천안시가 크면 클수록 상권은 커지는 거라고. 그런데 서울시하고 천안시까지가 20km인데 거리가, 서울의 크기와 천안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러면 서울의 상권과 천안의 상권은 요 가운데 지점, 요 10km 가운데 지점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고 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근데요, 서울하고 천안은 서울이 20배 더 커요. 20배. 천안은 인구 많이 봐요? 50만이에요. 50만 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이 50만 넘어가 70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70만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15배 커요. 그럼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에요. 1000만 명. 그럼 도시의 크기,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로 해요. 인구. 도시의 면적이 아니라 인구로 한다고. 그러면 서울의 인구는 1000만이고 천안의 인구가 50만이라고 해요. 50만 명이다. 그러면 서울이 20배 더 크다고. 그러면 서울의 상권은 멀리까지 가는 거야. 멀리까지. 서울의 상권은 천안 바로 위에 도시가 평택이거든. 그럼 평택을 넘어가서 천안 턱밑까지 간다고. 서울의 상권은. 그럼 서울의 상권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천안의 상권은 평택까지도 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천안의 상권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평택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수원까지 오지 못한다고. 수원이 천안의 2배 더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안의 상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상권의 경계는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이 지점에서. 그럼 상권의 경계는 그는 서울하고 천안시 중에서 어디에 가깝게? 천안에 가깝게. 그 시험 문제는 천안이라 안 나오겠죠? 그럼 서울하고 천안 중에서 어디가 더 작은 도시야? 천안. 이걸 낸다고.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됩니다. 요 두 가지.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지문 2개. 첫 번째,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그럼 만약에 여기 서울하고 천안이 인구가 똑같다. 그럼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가 된다? 중간 지점. 자, 그럴게요. 자, 됐어요. 요거 이제 네일리의 소멸 법칙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것 두 가지 됐습니다. 요 두 가지에서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 네일리는 요 두 가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계산 문제 볼까요? 두 가지 물어봐. 계산 문제는 자, 자료를 주고 나서 이제 네일리는 요 최근에 27회 때 이렇게 출제했는데 네일리 요 계산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지금 뭐 필기노트 있는 거 그런처럼 숫자만 바꿔서 5번인가 출제. 숫자만 바꿔서. 그럼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니까 한 번만 풀어보면 그러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뭘 물어보냐면 도시의 흡입률을 물어봐. 시장 점유율 요거하고 도시의 유인 인구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계산 문제. 지금은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니라겠으니까.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 나오면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있고 계산 문제가 있단다. 근데 각각 두 가지씩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할 겁니다. 32쪽에 네일리가 나오고 그 밑에 캔버스가 나오는데 캔버스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해요. 그동안 출제하지 않다가 이제 올해 출제할 뿐이고 33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33쪽이 허프가 나와요. 허프지 호프가 아닙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저 확률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A마트에 쇼핑 갈 확률이 몇 %입니까? 그 말이야. 저 확률을 다른 말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요. 시장 점유율. 저 확률을 시장 점유율 그렇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허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여기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소비자. 그럼 여러분들 소비자고 제가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들이 소비자 주변에 마트가 있는 거야. 마트. 매장이 있는 거죠. 뭐 상점이 있다는 거예요. 상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A 매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소비자가 1000명이 있는데 여기 1000명이 있는데 이 소비자 주변에 상점이 A 매장밖에 없어요. A 마트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는 죽으나 사나 A 매장을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어쩌면 요 A 매장밖에 없으면 소비자들이 A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은 몇 %가? 100%다 이 말이야. 그게 저 확률이야.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은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확률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마트가 여러 개 있을 건데 그러면 A마트에 쇼핑 갈 확률은 A마트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갈까 조금 갈까? 많이 가겠지. 많이. 그 다음에 A마트가 A 매장이 면적이 크면 면적이 크다는 소리는 취급하는 상품이 크다는 소리, 많다는 소리야. 그럼 많이 가겠지. 그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 확률이란 것은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 확률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확률. 그러면 허프는 소비자들의 개성, 소비자들이 심리,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가 이걸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비자고 저도 소비자니까 소비자들의 심리는 멀리 가고자 합니까? 가깝게 가고자 합니까? 가깝게. 그래서 허프는 소비자들의 심리, 개성,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다는 거야. 근데 그 확률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 확률은 첫 번째 매장까지 거리입니다. 거리. 그 매장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간다는 소리야. 네? 두 번째 경쟁 매장의 수야, 수. 자, 첫 번째 거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경쟁 매장의 수입니다. 자, 이거 봐요. 여기 소비자가 1000명 있는데 주변에 매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문하사나 소비자는 A 매장을 가야 돼요. 그럼 A 매장에 가는 확률은 100%가 될 거야. 근데 주변에 매장이 하나 생기는 거야, 이렇게. B 매장이. 그러면 A 매장에 경쟁 매장이 생긴 거라고. 그럼 A 매장이 쇼핑 갈 확률은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경쟁 매장의 수가 A 매장이 쇼핑 갈 확률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경쟁 매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 매장이 쇼핑 갈 확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내용을 알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구나. 당연히. 거의 상식에 가까운 거야. 근데 이 상식이 책으로 보면 뭘 상식이야? 설명을 안 들어버리면. 설명 안 들으면 이거 뭐예요? 그러지.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봐봐요. 허프라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난 거지. 돈 안 벌고 이것만 연구했으니까. 그죠? 돈이 많이 듣나 봐요. 그 허프라는 사람이 소비자들이 어떤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이 과연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데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를 유심히 연구한 거야. 근데 소비자의 심리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매장까지 거리가 특정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을 제시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경쟁 매장의 수. 그러면 경쟁 매장의 수가 여기 하나 더 생기면 이렇게 C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생기면 4분의 1로. 하나 더 생기면 5분의 1로. 그치? 선생님 더 하면 짜증날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3분의 1, 2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보면 매장이 하나 있으면 100%, 두 개 있으면 2분의 1로 줄어들고, 세 개 있으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네 개 있으면 4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꼭 세 개 있다 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지는 않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요 매장이 3개 있으면 지금까지는 요 매장이 생기면 A 매장이 쇼핑 가는 확률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A 매장의 면적이 A 매장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근데 B 매장은 10제곱미터야. C 매장은 5제곱미터야.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디 가고자 해요? A 매장. 그러면 3개가 생겼다고 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3개 생겨도 B 매장, C 매장은 많이 안 가. A 매장은 많이 가지, 여전히. 그럼 A 매장은 약 80%, 요 두 개는 10% 이렇게 줄어든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3분의 1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세 번째가 매장의 면적, 매장의 크기. 소비자들은 매장 면적이 넓은 곳, 큰 곳, 구매 상품이 다양한 곳, 여기에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허프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이라는 소리야. 그럼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심리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특정 매장, A 매장, B 매장, C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는데 그 확률은 세 가지로 결정한다. 따라해봐요. 거수면이라고. 거수면. 엄청 잘 나오죠. 엄청. 거수면. 그가 뭡니까? 거리, 수, 면적. 거수면만, 거수면. 근데 이 면적은 이제 크기라고도 나와. 크기. 좀 있으면 우리 기본서는 이제 크기라고 나왔는데 그냥 면적 이렇게 하자고요. 됐어요. 여기에 허프의 확률망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야. 이론적으로. 자, 두 번째. 이제 소비자의 심리가, 여러분이 소비자니까 생각해봐요. 여기 소비자가 있는데, 요 소비자가 있는데, 요 소비자의 심리는 쇼핑 갈 때 가장 멀리 가고자 합니까? 가깝게 가고자 합니까? 가깝게 가고자 한다고. 그래서요, 소비자가 이렇게 했는데, A 매장까지는 10km고, B 매장까지는 거리가, B 매장까지는 5km고, C 매장까지는 1km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C 매장은 아주 가깝게 있는 동네, 가깝게 있지만 면적은 적어요.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슈퍼. 그럼 소비자의 심리는 요 C 매장 가장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어 하는데 요 C 매장보다 약간 거리, 요거는 10km니까 멀리 있는데 C 매장보다 약간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에 1.5km 지점에 그럼 500m만 더 가면 돼요. 이 지점에
요 D 매장이 생기는데 이 D 매장이 면적이 요게 500제곱미터가 된다고 해요. 그럼 C 매장이 10배거든. 그래도 소비자가 C 매장에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소비자의 심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적당한 거리에 여기 보면 고차 중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심지가 동네 숲 아니요, 중심지가 매장이에요. 매장. 동네 숲가 아니라 매장. 그러니까 중심지가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할인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점이란 소리야. 상점. 중심지가 좀 있으면 중심지 배울 건데,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재화나 영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백화점도 중심지고, 동네 슈퍼도 중심지고, 할인마트도 중심지고 그래요. 그럼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라는 게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어요. 요 고차 중심지가 중심지 기능이 큰 거, 백화점 이런 거, 대형 할인마트, 이게 고차 중심지. 그럼 동네 슈퍼는 저차 중심지 그런다고. 그럼 요거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 있으면, 즉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버리면, 여기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잖아요. D매장. 그러면 저차, 인근의 저차 중심지가 여기 C매장. C매장을 지나칠 가능성이 뭐다? 크다. 즉 큰 할인 매장으로 가버린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요거. 그래서 허프의 확률망에서는 이론적으로 3개, 계산 문제도 3개인데, 자, 이론적으로 하나, 둘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공간 마찰 기술이라는 게 있다고. 요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 문제 갈래요? 계산 문제 28회 때 냈네요. 패턴이 이렇게 네요. 요즘은 좀 패턴이 깨졌는데, 이렇게 냈다고 봐요. 네일리하고 허프를 돌아가면서 계산 문제를 내요. 그럼 네일리가 지금 27회 냈거든? 네일리가? 그럼 그 다음 년도는 허프야. 허프는 28회 내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되는데, 요즘은 이 틀이 좀 깨졌어요. 최근에 요거 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으면 그럼 늘 수상해. 꼭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줄 알았는데 2개 안 나오고 2개 중간에 있는 거. 32쪽에 캔버스가 나온 거야. 캔버스가. 그 캔버스는 18회 때 나오고 최근에 올해 나왔으니까 거의 15년 만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온 것을 올해 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다시 이제 돌아갈 거야. 네일리 아니면 허프로. 자, 그럼 허프는 계산 문제를 3개 물어봐요.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다고. 여기 이제 자료를 주는 거야. 이 자료를 주고 나서 이 확률을 계산하라고. 확률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A 매장이 쇼핑할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A 매장은 몇 명 이용합니까? 그럼 A 매장은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요 계산 문제야. 역시 얘도 쉬워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별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말할게요. 뭐 직접 계산 문제 하지 않지만 여기 소비자가 1000명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소비자가 1000명 있으면 여기에 A 매장이 있는데 그 A 매장에 딱 A 매장 하나밖에 없다면 소비자가 전부 다 A 매장 가야 돼. 예? 그럼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요? 100%. 이 확률은 이렇게 한다고? 소비자가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몇 %입니까? 그러면 100%다. 그럼 A 매장이 시장을 점유하는 율이 100%라는 소리야, 이게. 예?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십시오, 시장 점유율을 구하십시오. 똑같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이 100%라면 그럼 A 매장 이용객 수는 몇 명일까? 1000명. 1000명이 다 갈 거니까. 그럼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이 50%라면 그러면 A 매장 이용객 수는 몇 명? 500명. 의미하셨죠? 쉽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그 다음에 매출액은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이 100%다. 근데 1000명이 간다. 그럼 한 사람당 만약에 10,000원을 쓴다. 그럼 얼마일까? 1000만 원. 요 추적 매출액은 A 매장이 몇 명이 가는데 1000명이 간다. 1000명이 간다. 근데 한 사람당 10,000원을 쓴다. 그럼 A 매장 매출액은 얼마일까?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눈빛 점점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자, A 매장의 면적. 요 A 매장의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야. A 매장까지 거리가 2km예요. 그 다음에 B 매장이 하나 생기는데
요 B매장까지 거리도 2km입니다. B매장. 그러면 B매장이 면적 나오겠네. 크기도 10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 이거 1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매장 2개가 있는데, 근데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A 매장이 쇼핑할 확률은 몇 %일까? 50%겠지? 50% 이해됐습니까? 그게 요 확률이야. 그러면 A 매장이 쇼핑할 확률이 50% 됐습니다. 이제 요거 물어본 거야. A 매장의 확률은 그래요. 그럼 50% 나오잖아요. 쉽게. 물론 나중에 이제 논리가 이렇다죠. 소리지. 나중에 이제 계산해요. 계산하는데 요거 계산할 때도 요걸 이용해. 요거. 캔버스에 아니 네일리의 요 흡연력 그걸 이용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 네일리와 허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럼 50%입니다. 그럼 이용객 수는 몇 명이래요? 500명이겠지. 요 소비자가 1000명이잖아요. 1000명. 1000명인데 소비자가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50%라잖아요. 그럼 500명이겠지. 이제 추적 매출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다가 자, 1인당 소비자 1인당 소비 지출액은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지출액 10,000원. 그럼 한 사람당 10,000원씩 쓴다는 소리야. 그러면 A 매장의 추적 매출액은 A 매장이 몇 명 온대요? 500명. 500명. 그럼 한 사람당 10,000원. 곱하면 얼마? 500만 원. 이렇게 한다고요. 틀리면 이상해. 틀리면. 그렇죠? 이렇게 됐어. 자, 필요 이상으로 지금 계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허프가 나오면 그러면 세 가지인데 하나 공부하지 않고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하나만 해봐. 허프의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뭐예요? 수면. 그걸로 끝. 자, 이제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이 나온다고.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에서 그 중심지가 여기 있는 중심지야, 이게. 자, 이제 필기노트는 34쪽 가서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론에서는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 두고 뭐 실증적 분석에 써놨는데 이 중심지론에서는 이게 있어요. 여기 중심지가 무슨 말이냐, 최소 요구치가 무슨 말이냐, 재화의 도달거리가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 용어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크리스탈라는 사람이 독일의 도시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봤어요. 그럼 이 중심지가 뭐가 중심지냐면 주변 지역에 이걸 배우지라고 하죠. 상권 배우지라고 하는데 주변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또는 뭐 장소 이걸 중심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강서구 또는 여기 하곡동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 발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물건을 공급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큰 게 NC백화점이죠. NC백화점 그게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럼 중심지는 NC백화점도 중심지고 저 밖에 나가면 조그만 마트 있는데 마트도 중심지고 그다음에 할인마트 편의점도 중심지고 이게 중심지야.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재화, 물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라니 장소. 그러면 요즘은 동사무소랑 없고 무슨 행복센터? 뭐라고 하죠? 주민자치센터? 그러나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지. 서비스 제공하죠. 서비스. 그러니까 동사무소란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주민자치센터 쓰는데 왜 재밌어요? 동사무소라고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그거 동사무소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니까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말인가? 센터가 붙었는데? 뭐 하자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중심지예요. 그러면 구청은 중심지입니까? 아니면 중심지예요. 시청은요? 중심지예요. 청와도도 중심지라고. 왜? 영역을 제공하니까. 구청 가면 여러 가지 우리 서비스 주잖아요. 영역? 뭣도 주고 뭣도 발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심지가 이러는데 중심지 크기 볼까요? 중심지 크기는
주민자치센터보다는 구청보다는 시청이 더 크잖아요. 그럼 중심지가 크면 고차, 작으면 저차 그런다고. 그럼 동네 슈퍼도 중심지고, 대형 할인마트도 중심지고, 백화점도 중심지죠. 백화점도 중심지인데 백화점은 고차 중심지. 동네 슈퍼는 저차 중심지. 아까 이거 나왔었잖아요. 어디서? 허프에서. 허프에서 여기 고차 중심, 백화점. 그 다음에 저차원 중심지. 여기 고차원 중심지 그래요. 여기 뭐 여기는 원자를 넣어놨는데 원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중심지란 말 아시죠 이제? 중심지.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즉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본 거야. 그걸 말한 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야.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중심지, 백화점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허프하고는 전혀 달라. 허프도 중심지론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허프의 확률 모형 그랬죠? 그 허프의 확률 모형을 허프의 중심지론 그런다고. 왜? 허프가 지금 할인마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A매장, B매장, C매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람 다 중심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말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 허프는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 전혀 안 해. 안 하고 저 중심지가 있으면 소비자가 몇 퍼센트 갑니까? 요걸 이야기한다고. 근데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있다, 백화점이 있는데 소비자가 몇 명이 옵니까? 이거 안 해. 안 하고 이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백화점 이야기를 하는데 허프는 백화점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는 관심이 없어. 그 백화점에 소비자가 몇 명이 갑니까? 여기 관심이야. 근데 크리스탈러는 몇 명이 옵니까가 관심이 아니라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관심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백화점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다고. 의미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는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이제 방점을 찍는데, 그래서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를 고차, 저차,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하고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요 개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이걸 통해서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중심지 개념 됐어요.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최소 요구치에서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A 백화점이. 그럼 이 A 백화점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 NC 백화점이 문 닫지 않고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그럼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최소한의 인구수, 요거 최대한의 인구수 이렇게 준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A 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자 수가 100명이다. 그럼 최소 요구치를 몇 명이다? 1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걸 최소 요구치라고 하고, 요 최소 요구 범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냐면, 재화 도달거리가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까지 팔려나갑니까? 그게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럼 NC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여러분들 영등포까지 팔려나갈까요? 안 팔려나가지. 영등포 가면 NC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센 백화점이 큰 거 두 개나 있는데. 의미하셨죠? 목동까지 팔려나갈까요? 안 팔려나가지. 의미하셨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 거리, 어디까지가 공급되는가 이거야.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중심지라는 개념과 최요구치라는 개념과 재화의 도달 범위 여기 개념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거. 결론은 물론 얘는 약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사실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중심지가 성립됩니까? 이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중심지가 성립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A 백화점이 성립되기 위해서 최소 요구치가 얘가 100명이라고 봐요. 이 말은 A 백화점의 소비자가 최소한 100명으로 와야만이 이 백화점이 유지된다는 소리야. 예? 그런데 재화의 도달거리는 A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까지 팔려나갑니까? 그러거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이게 50명이라고 해봐요. 이 말은 A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그러면 50명만 사간다는 소리야. 소비자가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소리야. 그럼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50명만 사간다면 재화의 도달거리보다 최소 요구치가 더 크다면 이 백화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소비자 50명밖에 없다면 그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최소 요구치가 100명인데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소비자가 300명이래. 300명?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넓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300명이 온다. 300명이. 100명만 와도 중심지 유지되는데 300명이 온대. 그러면 중심지를 성립하겠습니까? 한다. 요걸 포인트예요. 여기. 예? 잘 안 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중심지, 백화점이, 할인마트가, 동네 슈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론을 정립했다. 그래서 중심지라는 개념과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구치가 무슨 말인가? 최소 요구치는 A 백화점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 수, 인구수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까지 팔려나갈 것인가?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중심지 성립 조건을 제시했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더 넓어야 한다. 됐습니까? 끝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입지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거고요. 이제 책 좀 봅시다. 기본서 178쪽부터가 이제 입지론이 시작됩니다. 178쪽. 178쪽 입지론 시작되는데 178쪽, 179쪽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는가 봐봐요. 없죠? 찢어버리세요. 볼 필요 없다는 소리요. 1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80페이지 가운데쯤에 주거 입지 나오죠? 요거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고마냐면 182쪽. 182쪽. 182쪽 상업 입지 나왔죠? 182쪽 자체는 볼 것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이제 나중에 한마디 정도 언급할 건데 183쪽 가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순서가 약간 바뀐 거야. 강의노트 순서하고. 강의노트는 중요성이 있는 것을 먼저 끄집어낸 거라고. 그러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는 1번 중심지론과 최소 요구치란 말 나오고 그 밑으로 가봐요. 그 밑으로 가면 중심지 기능에서 주요 개념 나와. 그 주요 개념에서 중심지,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니을, 중심지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요거 공부한 거예요. 요거. 요게,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됐습니까? 자, 넘겨서요. 넘겨서 184쪽도 뭐라 써놨는데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어느 경우에 중심지가 성립할 것인가. 자, 보자고요. 그림 봐봐요. 그림 오른쪽 왼쪽 그림 봐봐요. 왼쪽 그림 보면 그러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중에서 어디가 더 넓어요? 최소 요구치. 왼쪽 그림이 그러면 칠판 뭐야?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이거야.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높다고. 그럼 중심지가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중심지가 불성립 써놨잖아요. 그죠? 그럼 오른쪽은 최소 요구치는 100명인데 재화의 도달거리는 200명이야. 300명이야. 이렇게 넓어. 그럼 중심지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 소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성립하는 것을 기억하죠. 성립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 중심지가 성립합니까?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을 때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184쪽, 185쪽에 사이드에 기출지문 거의 없잖아요. 볼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겨서 186쪽 하단부에 뭐가 나오냐면 네일리 나와. 네일리. 그럼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만류인력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것으로 두 물체 간에 서로 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걸 레일리가 이용한 거야. 이걸 레일리가 이용해서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게 레일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흡입력이라고 했잖아요. 흡입력. 다시 볼까요?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레일리의 소매인륜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요. 그 다음에는 187쪽으로 가서 동그라미 4번. 187쪽이 동그라미 4번이요. 4번에 만약 요거는 4번은 이겁니다. 이거.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그 말이야. 그 말. 거기 4번이. 일단 넘깁니다. 넘겨서 189쪽. 189쪽 가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나와요. 찾으셨나요? 거기서 동그라미 3번. 이게 거수면이야. 거수면. 거수면. 동그라미 3번에 거기 기업, 소비자와 행선지의 거리. 그 행선지가 점포죠. 거리. 니은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매장의 수, 쇼핑센터 할인 매장, 매장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쇼핑센터의 크기가 뭐요? 면적. 이걸 거수면 그런다고. 거수면. 의미하셨습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간 마찰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 마찰 기술은 뭐라고 나오고 이제 넘기면 그럼 190페이지에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장론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공업 입지는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시장론이 마무리되면 책을 204쪽 봐봐. 204쪽. 204쪽이 뭐가 나왔습니까? 부동산 정책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3편이 끝났어요. 3편이 시장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그러니까 정책론은 지금부터 해서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예.